낭만서점 100회 특집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 신하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와 계십니다. 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 우렁찬 박수 소리 들리십니까? 이 박수 소리를 들어가게 하려고 PD님이 마이크를 객석에다가 이렇게 래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몇 분이나 오셨을까? 이 방송만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몇 명 오셨나요?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진짜 저는 지금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또 저희가 100회 특집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사실 좀 걱정도 많이 했죠. 걱정 많이 했죠.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보려고 100회가 되기 전에 한번 시도했다가 그때 평일 낮에 약속을 잡았다가 몇 분 참여하지 못하는 관계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저희가 이제 마주보고 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좌석을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안 합니다. 책상을 좀 이렇게 옮겼더니 자리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오신 분들부터 좀 인사를 하면 어떨까? 우선 참석자 사연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승호님. 낭만서점을 2014년 시작부터 애청하고 군대에서도 함께 군생활을 하면서 2017년 1월 전역 후 복학한 후에도 낭만서점을 애청하고 있는 박승호입니다. 전역하신 지 이제 6개월 되셨군요. 예비군이네요. 지난 2014년에 허이님, 정의원님의 공개방송 때 참석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참석하지 못했네요. 또 얼마 전 공개방송 때는 군인이어서 참석하지 못했고요. 항상 잘 챙겨 듣고 있는 애청자로서 이번 100회 특집 공개방송에 참석하고 싶어 메일 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댓글에서도 늘 자주 언급됐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잘 듣고 있다는 말씀 주셨었거든요. 벌써 전역을 하셨군요. 박승호님 어디 계시죠? 계시는군요. 이따가 마이크 건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민지님입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는 백수가 될 뻔했다가 다행히도 직장인이 되어 현재는 낭만서점이 녹음되는 광화문 근처로 출퇴근하며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마른 정서를 채워주신 분들을 직접 만나고 순간을 함께하는 것만으로 적응 안 되는 직장인의 삶에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수정님, 책에 흥미를 잘 못 붙이는 1인이에요. 어쩌다 낭만서점을 알게 됐는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미를 조금씩 붙여나가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한민예님입니다. 저는 까뮤의 소설 최초의 인간 공개 방송을 시작으로 낭만서점의 진행자 두 분의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도 즐겨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처음 제주소년 박경환님의 팬으로 공개 방송에 참석했다가 와 이런 방송도 있구나 하고 놀랐어요. 어떤 의미에서 놀라셨는지 굉장히 여쭤보고 싶어지네요. 팟캐스트 공개 방송이 처음이기도 했지만 책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낭만서점 덕분에 책을 재미있게 읽으면서 저도 다른 누군가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주변에 친구가 없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면 느긋하게 요즘 읽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너와 나 사는 이야기 하다 보니 항상 아쉬움이 있었어요. 책 모임을 찾아가 볼까 하고 알아보기도 했는데 막상 나가려니 쑥스럽기도 하고 제 의견을 말한다는 것에 용기가 없어서 낭만서점을 듣고 공개방송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 허전함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리고 김혜진님, 행복에 대한 이토록 낮은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간인지라 위로가 필요한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죠. 제 삶에서 가장 큰 위안은 바로 책입니다. 물론 책 외에도 다양한 해소제들을 보유한 유단자이지만 책은 독보적인 존재죠. 사실 바쁜 생활인인 탓에 종이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일상을 오가는 길에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 등을 거의 달고 삽니다. 그중 가장 즐겨 듣는 팟캐스트이 낭만서점, 빨책 등의 도서 관련 콘텐츠들입니다. 친구들은 주변에 즐거운 것들이 널려 있는데 왜 저런 걸 듣냐고 하기도 하는데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녹음하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혜진 씨 오셨죠?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유단자시네요. 그러게요. 책 말고도 다른 해소제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듣고 싶네요. 이따가 또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자,
빨책도 들으시고. 지금 은근 경계하셨죠? 아닙니다. 자, 조영애 님입니다. 얼마 전에 10여 년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두근두근 설레임과 두려움이 엇갈리지만 가슴속에 품고 있던 꿈을 향한 첫걸음, 낭만서점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책은 언제나 제게 위로가 되어 주었으니까. 네. 조영애님, 예, 앞에 앉아 계시네요. 또 직장 생활을 이제 마침표를 찍으셨다고 했는데 새로운 도전을 또 앞두고 계신가 봐요. 이 자리는 참석 못 하셨지만 또 댓글로 그렇죠. 저희 방송 응원해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댓글 소개 시간이 늘 있는데 댓글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K파크 님입니다. 이곳 낭만서점의 인기가 날로 치솟아 큰 걱정입니다. 혼자 듣긴 아깝다 하면서도 나만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기 때문이지요. 청자 후기도 점점 많아지니 조급한 마음마저 드네요. 허위평론가님의 We are still hungry라는 볼멘 소리가 벌써 들리는 듯 죄송. 저는 항상 배가 고픕니다. 네네. 예. 북토크나 작가와의 만남 등 오프 모임에 참석해보면 언제나 절대 다수는 젊은 여성분들이더군요. 책을 사랑하는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품격을 유지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웃음 표시. 중년인 저는 젊은 분들에게 부담될까봐 그런 자리는 자제해야겠다 마음 먹었지요. 하지만 이곳 낭만서점에서는 타인의 시선 없이 오롯이 나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짜릿하기까지 하답니다. 이렇게나 좋은 곳에서 이만큼이나 사랑받으시는데 허위평론가님과 박경환 아티스트님은 어찌 그리 아순소리를 하시는지 예. 아순소리. 특히 제가 많이 하죠. 빡빡하고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다 한 주의 긴장감을 이곳 낭만서점에서 해소할 수 있게 해주시어 고맙고 고맙습니다. 네, K파크님, 저희 방송을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문장력이 있으시고요. 예, 샤이 청자 하지 마시고 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봄날님, 라이트 노벨이라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그 책을 다뤘는데요. 그 후기입니다. 책의 표지와 달리 췌장이라니 저도 허위평론가님처럼 김정현 작가의 아버지라는 소설이 생각났어요. 두 평론가님의 진행이 잘 맞는 한 팀 같았어요. 박혜진 평론가님과 함께 했거든요. 예. 네.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제목의 뜻도 알았으니 거부감 없이 읽어보고 싶네요. 저도 사쿠라의 물음표 소년이 되어봐야겠어요.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셨네요. 오늘 오셨나요? 오늘도 봄날님? 실물을 뵙다니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입니다. 네. 이따가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봄날님이 남겨주신 댓글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따 프리어그 한번 가나요? 네. 자, 그럼 마이크를 여러분께 넘겨드리도록 하죠. 오늘 참석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어떻게 저희 방송 듣고 계셨는지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영애님부터 할까요? 그 교보문고 뉴스레터에서 여기 100회 특집 한다고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거 뭐 하면은 잘 당첨이 안 되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는데 답장이 왔는데 역시나 별로 경쟁률이 안 세서 당첨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밝히고 그러세요. 그러지 말라니까 지금. 그러게요. 근데 저는 책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 라디오를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녹음 스튜디오에 한번 꼭 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되게 정말 아늑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100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라디오들도 있지만은 스튜디오들 이렇게까지 좋지 않거든요, 사실. 맞아요. 여기가 정말 세핑이에요, 지금 현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청자 이윤서입니다. 네. 저는 원래 그 낭만서점의 영원한 라이벌 빨책을 통해서 독서 팟캐스트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어떤 또 다른 게 있을까 하다가 낭만서점에 듣게 됐는데 더 좋더라고요. 더 좋더라고요를 딱 편집해서 광고로 내보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공개 방송을 못 왔어서 오늘 와보면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왔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낭만서점 공개방송을 많이 했지만 오늘 공개방송이 제일 적나라한 거 아세요? 이렇게 정말 가까이에서.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 맨 처음에 그 책으로 행복한 12시 통해서 박경환님 알게 돼가지고 네. 이걸 통해서 책 정말 좋은 책도 많이 알게 돼가지고 저도 되게 좋고 제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사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관련 직종이다 보니까 더 도움도 되고 해서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경환 씨의 네. 루트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네요. 제가 열심히 홍보했네요. 네. 진짜 역시 네. 아티스트 연예인입니다. 네. 책 행시를 이제는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오늘도 봄날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보령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예요. 근데 오늘 남편한테 등하원을 맡기고 오늘 외박을 허락받아서 오늘 멀리 오셨습니다. 서울행을 왔어요. 근데 저는 유일하게 듣는 방송이 이거예요. 저는 사실 애들이 키우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잘 못 봐요. 네. 그리고 언제부턴가 책을 읽다 보니까 사실 책 읽을 시간이 필요해서 드라마를 네. 이제 패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듣는 방송이 낭만서점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100개.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또 멀리서 오셨어요. 게다가 오늘 또 합법적인 외박을. 그러게요. 예, 하신다니. 야. 아니, 이따가 질문이 있거든요. 방송을 하며 가장 보람 있었던 때는 바로 지금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정희연 작가님이랑 하실 때부터 듣고 있었는데, 그 100회 특집 공지를 처음 하신 방송을 듣고, 신청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다가 어제 도착을 했어요. 출장 가서 계속 이제 낭만서점을 들었거든요. 숙소에서 듣고, 이동할 때 듣고 이러면서, 안 되겠다, 가야겠다 싶어서, 뒤늦게 신청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미 만석이라 거절을 당했다가 오늘 아침에 취소한 분이 계셔서 네, 행운으로 어떻게 오게 됐습니다. 네. 너무 맨날 이렇게 음성으로만 듣다가 두 분 직접 뵈고 이 공간 되게 궁금했는데 와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재밌게 듣다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프리카의 햇살을 많이 맞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발그레 하세요. 네. 예, 박승호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코이로 댓글 많이 달고 있는데, 예, 15년 1월에 군대 갔는데, 거기 들어가서도 또 mp3 갖고 와서 엄청 많은 팟캐스트들을 듣고, 네. 예, 지금도 계속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안 걸리고 들으신 거죠? 근데 공군이라 가지고 합법적이라. 그렇구나. 네. 공군이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팟빵에 댓글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그러니까요.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유명 인사를 두 분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봄날 클래식코이. 클래식코이. 정말 진짜, 궁금했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연에 쓴 것처럼 워낙에 이제 책에 가장 많은 위안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주변에서 이렇게 책 관련된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저는 편독이 심해서 소설만 좀 많이 읽는 타입인데 지금 소설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듣고 이렇게 나눌 사람이 없는데 이걸로 그걸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것도 무료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래 사실 거예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설 전문 팟캐스트인데 저희 PD님이 그걸로 밀자고 되게 열심히 좋았어요. 하셨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기억나는 방송은 제가 처음 알게 되고 바로 들은 방송이 구해증명 나왔던 구해증명.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그 도서관 책 목록 구입할 때 최진영 작가님의 책을 다 구입을 했어요.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와서 너무 좋습니다. 네. 소설만 읽으시는 분, 최진영 작가님 책 다 구매하신 분.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또 사설을 일하고 계시니까 또 반갑습니다. 아니 약간 MT 온 것 같고 기분 좋네요. 약간 분위기 좋고. 네. 이렇게 또 마이크를 돌리면 한두 분 정도는 난 패스 이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응원을 또 저희가 받아서 열심히 이번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씨한테서 좋은 향기가 나. 향수 바꿨어?
러비더비 섬유향수요. 러비더비 섬유향수? 네, 냄새 배인 옷 신발에 뿌려주면 항균 탈취도 되고 향기는 얼마나 좋은데요. 애들 교복, 남편 정장, 쾌쾌한 방냄새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지금 구매해야겠다. 지금 러비더비 신규 가입하면 섬유향수 미니어처 2종이 0원이에요. 빨리 신청해요, 선배. 지금 러비더비를 검색해보세요. 서강준이 추천하는 섬유향수 미니어처 2종을 0원에 드립니다. 당신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요. 러비더비.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책은요, 미리 예고를 해드렸지만, 줄리안 바른스 작가의 신작입니다. 바로 시대의 소음이라는 책인데요. 네. 먼저 줄리안 바른스 작가 소개를 경환 씨가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작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줄리안 바른스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로 2011년 맨 부커상을 수상한 영국의 대표 작가입니다. 1946년 1월 19일 영국 중부 레스터에서 태어났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현대 언어를 공부했고 1969년부터 3년간 옥스퍼드 영어사전 증보판을 편찬했습니다. 이후에 유수의 문학 잡지에서 문학 편집자로 일했고요. 옵서버, 뉴 스테이트먼츠지의 TV 평론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1980년에 출간된 첫 장편소설 메트로랜드로 서머싯 몸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단했고요. 나를 만나기 전 그녀는, 플로베르의 앵무새, 태양을 바라보며, 사랑 그리고,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등등 11권의 장편소설과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 등의 에세이를 펴냈습니다. 1980년대 초에는 댄 캐바나라는 필명으로 4권의 범죄소설을 쓰기도 했고요. 1986년 플로베르의 앵무새로 영국 소설가로는 유일하게 프랑스 메디치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미국 문예 아카데미의 E.M. 포스터상, 1987년 독일 구텐베르크상, 1992년 프랑스 페미나상 등을 받았습니다. 2004년에는 오스트리아 국가대상 등을 수상하면서 유럽 대부분의 문학상을 석권했습니다. 예. 줄리안 바른스는 저희 낭만서점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네. 제가 하기 전인가 봐요. 예, 정현 작가님과 했는데요. 기억에 없으시죠? 네,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뭐 전에 한 거죠. 줄리안 바른스의 그 책을 할 때도 그렇고 이번 책을 할 때도 그렇고 잘 골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작도 저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기대한 만큼 충족시켜주는 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한강 작가님도 받으신 바 있는 맨 부커상 수상자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줄리안 바른스 작가는 이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편집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이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또 영어권에서는 워낙 권위 있는 그 사전이다 보니까 그 예문 같은 것들을 전부 문학작품이나 어떤 그 텍스트가 있는 곳에서 전부 다 다운돼요. 그러니까 직접 예문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 근거한 예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해요. 그럼 본인 소설에서 예문을 따기도 했을까요? 그 전이니까, 그러니까 소설 쓰기 전이니까, 네, 본인 소설은 아니었겠죠. 네. 자, 줄리안 바른스가 이제 신작이 나왔는데, 뭐 한국에서도 지금 많은 반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또 김현수 작가님이 추천사죠. 또 써주셨는데요. 책의 뒷표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책을 고르는 여러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작가, 내가 신뢰하는 작가가 이 책의 추천사를 썼다. 그러면 아무래도 믿고 이 책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길지 않으니까 좀 읽어드릴게요. 겁쟁이가 되기도 쉽지 않았다. 겁쟁이가 되기보다는 영웅이 되기가 훨씬 더 쉬웠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러시아에서 살아남은 작곡가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한다면 가슴이 서늘해지지 않을 수 없다. 시대의 소음에서 줄리안 바른스는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삶에 찾아온 3번의 결정적 순간을 세밀하게 파고들며 예술과 사회, 예술과 정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독자들에게 묻는다. 자, 예술은 누구의 것이지? 쇼스타코비치의 인생과 음악에 익숙하다면 이 소설을 읽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아이러니 속으로 빠져드는 한 예술가의 일생을 냉정하게 묘사한 대가의 출중한 솜씨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예술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예술의 것이라면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연주자가 떠난 무대의 정적처럼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오직 인생의 것일 뿐인 인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도 힘든 일이라는 사실이 여운처럼 펼쳐진다. 네. 이런 추천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 김현우 작가의 추천사. 일단은 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게 되네요. 쇼스타코비치에 대한 얘기가 진행될 것임을 알게 되고요. 네. 또 예술은 누구의 것이지? 우리가 좀 이따가도 낭독에서 다룰 얘기인데 여기서는 예술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예술의 것이라면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김현수 작가님은 그 뒤에 이제 본인의 의견을 덧붙이신 거죠. 인생은 그럼 누구의 것인가? 나의 것도 아니고 당신의 것도 아니고 그냥 인생의 것이다라고 또 쓰고 계신 거죠. 예. 이런 걸 보면 정말 추천사를 잘 쓰는 작가는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썬데이 타임즈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반스의 소설 중 최고다 했고요. 가디언, 타임스 등의 잡지에도 추천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추천사는 잘 안 믿어요. 최고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세요? 반스의 소설 중 최고다 그랬는데 아니 뭐 그럼 얘가만 틀리지 않는다나. 그러니까 멘부커상인데. 뭐 그런 거는 뭐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린 반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화도 이렇게 막 선전하는 거 보면 엄청 재밌을 것 같고 막 이건 보지 않으면 당신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그 영화 이렇게 했는데 안 봐도 후회 안 할 것 같고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썬데이 타임즈나 이런 매스컴들은 사실 잘 믿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소설을 다룰 텐데 평소보다는 좀 짧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네. 또 2부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자, 줄거리 소개를 제가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이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스탈린 사후에 소비에트 연방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의 여정을 이 쇼스타코비치의 삶을 따라가며 진행합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이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19세에 쓴 교향곡으로 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성공을 거듭하는 이 쇼스타코비치는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이라는 이 곡을 금지당하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또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뭐 극적으로 또 위기의 순간을 벗어난 후에는 소련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작품들을 작곡을 하면서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되죠. 그러던 중에 이 소비에트 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미국으로 망명을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세계 문화자유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그곳에 이제 소련 대표로 갔던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쓰지도 않은 연설문을 읽으면서 정말 본인이 좋아했던 스트라빈스키를 비판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참담한 심정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줄리안 반스가 쇼스타코비치라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소련 체제에 순응하고 그 안에서 승승장구한 이 인물이 어떤 내적 고뇌에 휩싸여서 예술적인 창작을 했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 작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쇼스타코비치라는 작곡가를 여러분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히트곡이 있는 작곡가더라고요. 왈츠 2번. 바바바바바바바. 그 왈츠 출 줄 알아요? 지금 번지 점프를 하다. 그렇죠. 네. 이은주님의 대사인데, 예. 이은주 씨가 이병헌 씨한테 그것도 MT 가서 했던 대사인데, 맞아요. 예, 왈츠를 추죠. 네, 번지 점프를 하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도. 네, 또 이은주 씨가 아련하게 기억에 남고 정말 그때 또 예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랄까, 저는 괜히
이병헌 씨한테 감정이입을 시기심? 많이 해서 아니 시기심이라기보단 아예 제가 뭐 시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국문과 남학생으로 나와요. 아 그렇지 네. 맞아. 그러니까 그 영화는 국문과 남학생인 그 이병헌 씨가 이제 그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이은주 씨를 대학에서 보고 좋아하게 이제 돼서 이제 사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산 부시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아, 저는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우산 말고 이렇게 한쪽 어깨가 다 젖도록 예, 이렇게 이은주 씨한테 우산을 씌워주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 말고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 또 삽입됐었어요. 아이즈 와이드 샷. 니콜 키드먼이랑 네. 톰 크루즈 나왔던 그 영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어느 장면에 삽입된지 잘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봤는데 네, 번지 점프를 하다가 강렬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쇼스타코비치 뭐 워낙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지만 사실은 저도 이 소설을 보고 나서야 이토록 그 체제 내에서 억압을 받고 엄청난 고뇌를 겪었구나 그런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실은 또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책을 저희가 낭독하기 전에요. 책을 만든 편집자님을 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김정연 편집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산책방 김정연입니다. 네, 시대의 소음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찾아 읽고 계시는데요. 편집자로서 어떤 기분이신지요? 굉장히 기쁘고요. 네. 처음 이제 원고를 받아서 읽었을 때 이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해서 이제 줄리안 반스가 맨부커상 받으면서 좀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떤 작품을 쓸까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근데 원고를 받았는데 처음에 이제 책 보시면은 딱 펴면 듣는 자, 기억하는 자, 술 마시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도입부를 보니까 딱 기대감이 굉장히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이제 책을 읽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읽어가면서 순간순간 굉장히 이제 마음에 탁 치는 문장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장들의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문장들을 많이 밑줄을 긋게 됐는데 마지막 문장까지 다 읽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읽으니까 이 책이 완전히 또 새롭게 읽히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한 번 다 읽고 다시 보면 완전히 새롭게 읽을 수 있다는 걸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고차원적인 마케팅 수법이거든요. 2번 읽어라. 그렇죠. 그러려면 도서관에서 빌리면 안 된다. 사야 된다. 네, 이걸 지금 아니 이야기들을 이제 줄리안 반스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흩어놓는 것처럼 다 흩뿌려 놓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뒤쪽에 나올 이야기들도 앞에 조금씩 언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줄거리를 알고 나면 그 앞에 것들이 완전히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다 속속들이 보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1장이 시작하기도 전에 나오는 요 몇 페이지가 굉장히 의미가 또 나중에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럴 그러니까 것 같더라고요. 맨 마지막 장이랑 약간 고리가 연결되듯이 연결되는 그렇군요. 그 책의 표지는 그 원서와 한국어판이 다른 거죠? 예. 다릅니다. 어떤 컨셉으로 이 표지를 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지금 희뿌연 거리에 웬 한 남자가 지금 걷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네네. 이게 쇼스타코비치를 의미하는 건지. 네, 쇼스타코비치를 생각하고 이제 처음에 좀 그 희뿌연 거리는 좀 말하자면 그 스탈린 시대에 약간 억압을 받고 주변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자기의 음악을 다 평가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굉장히 외롭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런 희뿌연 거리에서 이렇게 외롭게 홀로 서 있는 좀 힘없이 서 있잖아요. 보시면. 네. 그래서 그렇게 힘없이 서 있는 모습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디자이너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표지가 한국어판에서는 완성이 됐어요. 이 책을 편집하신 편집자로서 이 책을 이제 읽을 독자에게 이 책은 이게 매력 포인트다. 뭐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사실은 이제 그 쇼스타코비치라는 주인공이
이제 스탈린 시대에도 그렇고 굉장히 극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쇼스타코비치가 이렇게 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굉장히 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에게는 그런 인생들이 다 극적인데 여기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사실 그냥 한 인간으로 보면 용기와 비겁함의 사이에 늘 서게 되잖아요. 그 기로에 서게 되는데 우리도 언제나 그런 용기와 비겁함의 기로에 서는 삶을 살면서 그때 이제 이 쇼스타코비치의 고뇌와 내면을 읽으면서 그게 공감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용기와 비겁함의 기로에 서본 사람이라면 다 이 말에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쇼스타코비치만의 일이 아니다. 단지 유명한 음악가였기 때문에 체제가 또 그랬고 하니까 좀 강요당한 거죠. 그렇죠.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했을 때 이제 그가 보여준 모습들이 비겁한 게 아니냐, 기회주의자 아니냐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모호함들이 또 소설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소설을 누구보다 경환 씨가 또 깊이 있게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쇼스타코비치 역시 음악가고 경환 씨도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 제주소년 음반이 어떤 정권에 의해서 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뭐 들판을 달려? 뭐 어딜 달려가? 북으로 가자는 거냐? 뭐 이렇게 만약 그러니까, 억압을 받는다면 어떠시겠어요? 억압은 받아본 적이 없어서 생각을 못했지만 그냥 지난 정권까지만 해도 그런 답답함은 느꼈고요. 음악으로서 무엇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보니 야 이거는 정말 답답하다. 작업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느 순간 노래를 만들다 보면은 이제 내용들이 쌓여서 예술로 승화된다고 이제 좋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뻔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미대선이 다가오고 이제 좀 괜찮아지면서 그 노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마음속에서. 이게 좀 더 승화될 수 있었는데 유지가 됐으면은 발산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주 소년의 음악이 아니라 제주 청년. 네, 제가 뭐 그런 의식을 막 그렇게 음악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강박은 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런 순간도 찾아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쨌든 예술가로서의 자아와 또 자연인으로서의 그러니까 나아가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쇼스타코비치의 삶을 다룬 이 작품을 읽으면서 사실은 제가 또 얼마 전에 히라노 게이치로 작가의 마티네이 끝에서라는 작품을 읽었거든요. 거기에도 클래식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마키노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또 음악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이 음악과 어떤 시대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독서 체험이었고요. 편집자님의 이런 매력 포인트를 딱 집어주신 이 책을 저희가 또 낭독을 여러분께 해드릴게요. 43쪽부터 4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라는 인물은 바로 쇼스타코비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쇼스타코비치의 플레임을 혹시 아십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독특하죠. 드미트리예비치 쇼스타코비치. 네. 저희가 러시아 소설을 다룰 때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리모노프 할 때도 난관이었거든요. 도스토옙스키 이름 너무 어렵습니다. 노름꾼 할 때도 그렇고요. 그는 아산겔스크 기차역에서 굽은 손가락으로 프라우다를 펼치고 삼면에서 일탈을 밝히고 비난하는 머릿기사를 발견했다. 음악이 아니라 혼돈. 그는 즉시 모스크바를 경유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모스크바에서 조언을 구할 생각이었다. 얼어붙은 풍경들이 지나가는 동안 기차에서 그는 그 기사를 대6번 다시 읽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오페라 때문에도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격한 비난을 받은 마당에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을 볼쇼이에 계속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그 작품은 곳곳에서 박수갈채를 받아왔다. 뉴욕에서 클리블랜드까지, 스웨덴에서 아르헨티나까지,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에서도 일반 대중과 비평가들 뿐만 아니라 정치위원들까지 좋아했다.
제17차 당대회 때 그 공연은 모스크바 지구 공식 생산량의 일부로 등재되었고 돈바스 탄광 광부들의 생산 할당량과 겨루는 것이 목표였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졌다. 그의 오페라는 갑자기 요란하게 지저대 주인의 기분을 거스른 개와 같은 꼴이 되었다. 그는 되도록 맑은 정신으로 그 공격의 다른 요소들을 분석하려 했다. 첫째로 그의 오페라의 성공 자체, 특히 해외에서의 성공이 독이 되었다.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프라우다에서는 애국심에 넘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미국 초연을 보도했다. 이제 똑같은 신문이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이 소련 밖에서 성공한 것은 단지 비정치적이며 혼란스럽기 때문이고 그 작품이 부산스럽고 신경과민적인 음악으로 부르주아들의 삐뚤어진 취향을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가 정부 인사석의 비판으로 생각했던 것, 즉 희죽거리는 웃음과 하품, 숨은 스탈린 쪽으로 아첨하듯 고개를 돌리는 표현들이 이 비난과 연관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음악이 꽥꽥, 꿀꿀, 으르렁대는 소리로 들리며 신경질적이고 돌발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음악의 성격이 재즈에서 나왔고 노래를 날카로운 비명소리로 바꿔놓았다는 비판을 읽었다. 오페라는 음악에 대한 건전한 취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운 소음의 흐름을 선호하는 약골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마구잡이로 작곡된 것이 분명했다. 오페라 대본으로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레스코프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부도덕한 부분에 집중했다. 그 결과는 조악하고 유치하며 천박했다. 그러나 그의 죄는 또한 정치적인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누군가가 내놓은 익명의 분석은 소부르주아, 형식주의자, 메이어홀드주의자, 좌파 등의 익숙하고 시큼한 꼬리표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작곡가는 음악을 고의로 뒤집어서 오페라가 아니라 반오페라를 쓴 것이다. 그는 그림, 교육, 과학에서 좌파주의적 왜곡을 만들어낸 바로 그 유독한 근원을 들이마셨다. 만약의 경우를 위해 밝혀둘 필요가 있는데 좌파주의는 진정한 예술, 진정한 과학, 진정한 문학과 반대되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꽉 막힌 귀머거리라도 음악이 아니라 혼돈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 결과가 어찌 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론적 몰 이해뿐 아니라 일신 자체를 겨냥한 세 가지 표현이 있었다. 작곡가는 소비에트 관객이 음악에서 무엇을 구하고 기대하는가의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것만으로도 작곡가 조합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에 충분했다. 소비에트 음악에 이러한 경향이 미칠 위험은 명백하다. 그 말은 그에게서 작곡을 하고 공연을 할 능력을 빼앗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활한 재주로 장난치는 행위는 끝이 대단히 안 좋을 수 있다. 그 말은 그의 목숨을 빼앗아가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젊고 자기 재능에 자신이 있었으며 사흘 전까지만 해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기질적으로 보나 적성으로 보나 정치인은 못된다 해도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모스크바에서 먼저 예술위원회 위원장인 플라톤 케르젠체프를 찾아갔다. 그는 열차에서 작성한 답변문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비판에 대한 반박문으로 오페라를 옹호하는 글을 써서 프라우다에 낼 생각이었다. 예를 들어 케르젠체프는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대했으나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도 않았다. 그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한 주 중 그날의 컨디션이나 소화 상태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한 비평가가 서명한 악평이 아니었다. 그것은 프라우다의 사설이었다. 반박할 수 있는 순간적 판단이 아니라 최고위층으로부터 내려온 정책 강령이었다. 다시 말해서 성서나 마찬가지였다. 드미트리 예비치에게 허용된 유일한 행동 방침은 공개 사죄를 하고 과오를 취소하고 오페라를 작곡하면서 어리석은 젊음을 주체 못한 나머지 잘못된 길로 들어섰노라고 해명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진실하고 대중적이며 듣기 좋은 음악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즉각 소련의 민속음악에 몰두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케르젠체프에 따르면 그가 결국 호의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었다. 예. 이 이야기를 좀 읽어봤는데 프라우다라는 그 당의 공식 기관지죠. 예. 그 사설에 네. 이 음악가의 음악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글이 실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글은 여기서 방금 마지막에도 있었지만 한 비평가가 서명한 악평이 아니고 반박할 수 있는 판단도 아니고 최고위층으로부터 내려온 정책 강령과도 같은 것. 그렇죠. 예. 그러니까 쇼스타코비치가 스스로 노선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보여야 되는 그래야만 하는 상황에 그쵸. 놓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뜨끔했던 것이 그날의 컨디션이나 소화 상태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비평가의 서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데서 또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 내 컨디션이 안 좋고 좀 짜증 나잖아요. 이 소설 왜 이래? 소설이 막 이거 좀 이상한데? 막 이렇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렇게 평이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이 작품을 왜 이렇게 그때 안 좋게 봤을까? 네. 내가 그때 체했구나. 이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 책을 준비하면서 약간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요. 네. 제가 한 주 쉬었잖아요. 예. 그게 제주소년의 새 앨범이 곧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느라고 한 주는 제가 좀 결석을 했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음악한 적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모든 정보를 귀로만 이렇게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살아가다가 이걸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다시 눈으로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안 들어와요. 합선되는 그런 상황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청각적 인간으로 살다가 그렇죠. 시각적 인간으로 돌아야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심각하면 그렇게까지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특히 경환 씨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왜 이제 생각을 많이 안 계셨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음반 곧 있으면 나오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정말 한국 유수의 신문들이 이번에 제주소년 음반을 혹평, 대서특필 일면 기사로 그것도 막 이렇게 교활한 재주로 장난치는 회의는 끝이 대단히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하면 어떠시겠어요? 대한민국 헌법 역사상 그렇죠. 최초의 이런 탄압을 막 받아. 상상을 안 해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까도 이제 얘기하고 싶었는데 신중현 선생님 생각나는데, 그렇죠. 그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명곡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박정희 정권에서 그런 곡을 만들어라, 박정희 찬양가 내지는, 근데 거절하시고 결국엔 탄생한 게 아름다운 강산. 그리고 아름다운 강산은 또 제가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좀 가르치는 일을 할 때 늘 언급하거든요. 왜냐면은 구성이 완전 대곡이에요. A, B, C 구성이 보통이라면 H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명곡이면서도 메시지까지도 또 있는 그런 곡이 아닌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의 이 쇼스타코비치의 에피소드를 좀 병치시켜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작된 음반들, 그러니까 LP판으로 제작된 음반들을 보면 건전가요. 항상 밑에 건전가요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도대체 왜 건전한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그 모든 앨범 밑에는 항상 이 건전가요를 집어넣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순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제가 LP를 몇 개 듣는데 건전가요가 있더라고요. 몇 개. 네네. 건전가요는 이제 약간 군악대 사운드예요. 빰빠밤 해가지고 약간 그렇죠. 그 군가 같은 느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인데 좀 그만큼 이제 오래된 음반이라는 점에서 저는 반갑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 시대에 음악하셨던 분들로서는 어이가 없는 그렇죠. 제도였겠죠. 정말 음반의 완성도 떨어뜨리는 마지막에 꼭 한 트랙을 넣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그 영화관에서도 여러분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얘 보면 나오죠. 대한니우스. 예. 항상 영화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를 불러야 됐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묘한 거죠. 기묘하죠.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개봉했는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애국가를 재창하고, 애국가 재창하고, 그걸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도 한국에 있었죠. 저희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보다 조금 앞의 내용을 좀 설명하면요. 쇼스타코비치가 연주회를 열었고 이렇게 그 자리에 스탈린이
그 간부들이 그렇죠. 왔죠.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침 타악 파트와 가까운 쪽에 앉았던 거고요. 그래서 타악 파트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서 네. 어느 순간 그 스탈린석을 쳐다보니까 나갔어 이미. 큰일 났다. 이렇게 된 상황이었고요. 좀 이렇게 두려웠던 쇼스타코비치는 이 장 제목이 층계참에서잖아요. 네. 정말 층계참에서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잡혀갈까봐. 그리고 잡혀가는 그때 우리 가족들이 해를 당할까봐 본인이 먼저 막을 수 있도록 집에 층계참에서 자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올라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요. 이제 기관원들이 곧 들이닥치겠구나 하며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쇼스타코비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스탈린은 정말 뭐 러시아의 뭐랄까요 시대의 그 엄청난 독재자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숭배라는 말이 가능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스탈린이 손가락 까딱 하나 잘못하면 정말 사람의 목숨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또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음악회에 와서 보고 있는데 그가 사라졌다. 이건 정말 심장이 떨리는 순간이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스탈린이 나가면서 이 음악 좀 너무 시끄러운데? 요 정도를 아마 간부들한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2인자들, 3인자들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프라우다 그 이제 기관지에 그 명령을 내린 거고요. 이런 식의 혹평을 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낭만서점에서 다뤘던 책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일단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스쳐 지나가고 염소의 축제도 스쳐 지나가는 등 연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쇼스타코비치라는 정말 뛰어난 예술가가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제대로 펼치기에는 이 시대의 억압이라는 것, 또 시대의 소음이라는 말이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소음이 정말 잡음처럼 끊임없이 그의 삶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이 와중에 탄생한 쇼스타코비치의 음악과 이 소음이라는 것,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쇼스타코비치 입장에서는 시대의 소음은 사실 이 체제가 부르짖는 어떤 것들, 그렇죠. 체제가 여기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들, 소음처럼 들렸겠죠. 시대의 소음을 뚫고 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음악에 섞여 있는 소음들도 그 지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감안을 하고 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음악이 음악적으로만 완벽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대의 소음 속에서 나는 완벽한 음악을 하겠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쇼스타코비치 같은 경우는 체제에 복종하고 스탈린을 찬양하는 여러 음악들도 작곡을 했던 거잖아요.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쇼스타코비치를 특별히 좀 찾아보고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일단 아까 얘기했던 왈츠 2번 유명한 히트곡 많이 들었고요. 그 말고 죽기 직전에 비올라 소나타라는 곡을 작곡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방금 낭독에서도 신경질적이고 돌발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음악의 성격이 재즈에서 나왔고 노래를 날카로운 비명소리로 바꿔놓았다는 비판,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게 시대가 지금 이제 한 4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렇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이 시대를 연결짓는 음악가로서의 이미지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앞서간 거일 수 있는데 뭐 이런 걸 하냐는 이야기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쇼스타코비치에게 가해지는 많은 비판 중 하나가 형식주의자다. 이런 비판이 가해집니다. 뭐 형식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작품의 내용보다는 전위적인 기법, 그리고 뭔가 독특해 보이려는 그런 표면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비판이 지금 쇼스타코비치에게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러시아 형식주의라는 것은 예술 사조의 하나거든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낯설게하기라는 기법이 있죠. 그것이 이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실험에서 그렇군요. 나온 겁니다. 그게 문학 비평에서도 러시아 형식주의가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요. 음악에서도 그렇고 또 미술,
에서도 많이 다뤄집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하면서 그 이전에 했던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그런 실험들은 이제 다 인민들을 배반하는 네, 그런 작태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음악은 너무 어렵고 왠지 부르주아를 위해 복무하는 그들만 이해하는 소수의 음악처럼 들렸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비평에서는 형식주의라는 말이 욕인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낭독을 해볼게요. 두 번째로 낭독할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네. 이 쇼스타코비치가 교수로 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음악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면접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예, 그때 이 물어봤던 질문이 자, 예술은 누구의 것이지? 네. 아까 김현수 작가님의 소개글에서 언급됐던 그렇죠. 문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 예술은 누구의 것이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글쎄요, 누구 건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예. 이미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면접장에 여기 뒤에 현수막에 예술은 인민의 것이다. 레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학생이 여기 있고 자, 예술은 누구의 것이지? 라고 네. 물어보는 장면이거든요. 쇼스타코비치 딴에는 이제 쉬운 질문을 하겠다고 한 건데. 예. 근데 이게 학생을 매우 당황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질문은 쇼스타코비치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음과 예술을 대비시키는 장면도 지금 이제 경환 씨가 읽을 부분에 나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골라봤는데요. 경환 씨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 역할의 허희 씨입니다. 자, 예술은 누구의 것이지? 드미트리예비치가 예전에 교수로 일할 때 음악학교에서 그의 의무 중 하나는 학생들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데올로기 시험을 돕는 것이었다. 그는 예술은 인민의 것이다. 레닌이라고 적힌 거대한 현수막 아래에 주 시험관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정치 이론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으므로 대개는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러다 결국 하루는 그의 상관이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를 질책했다. 그래서 다음 학생이 들어오고 주 시험관이 그의 부하 직원에게 날카롭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단순한 질문을 던졌다. 자, 예술은 누구의 것이지? 학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도와주려고 살짝 힌트를 주었다. 레닌이 뭐라고 말했지? 그러나 그녀는 너무나 겁에 질려 힌트를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그가 고개를 기울이고 눈을 위로 치켜떠도 그녀는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가 보기에 그녀는 잘 해왔고 종종 음악학교 복도나 계단에서 그녀가 눈에 띄면 격려의 미소를 보내주곤 했었다. 그렇게 대놓고 힌트를 주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보면 그가 기묘하게 눈을 굴리거나 고개를 흔들어대던 동작들처럼 그 미소조차도 이 저명한 작곡가가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틱 증상의 하나라고 생각할지도 몰랐지만 그러나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 질문이 다시금 되풀이해 울렸다. 자, 예술은 누구의 것이지? 예술은 모두의 것이면서 누구의 것도 아니다. 예술은 모든 시대의 것이고 어느 시대의 것도 아니다. 예술은 그것을 창조하고 향유하는 이들의 것이다. 예술은 귀족과 후원자의 것이 아니듯 이제는 인민과 당의 것도 아니다. 예술은 시대의 소음 위로 들려오는 역사의 속삭임이다. 예술은 예술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어느 인민이고 누가 그들을 정의하는가? 그는 항상 자신의 예술이 반귀족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주장하듯 그가 부르주아 코스모폴리턴 엘리트층을 위해 작곡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 그를 비난하는 자들이 그에게 바라듯 교대 근무에 지쳐 마음을 달래주는 위안거리가 필요한 도네츠 광부들을 위해 작곡했는가? 그것도 아니다. 그는 모든 이들을 위해 작곡했고 누구를 위해서도 작곡하지 않았다. 그는 사회적 출신과 무관하게 자신이 만든 음악을 가장 잘 즐겨주는 이들을 위해서 작곡을 했다.
들을 수 있는 귀들을 위해 작곡을 했다. 그래서 그는 예술의 참된 정의는 편재하는 것이며 예술의 거짓된 정의는 어느 한 특정 기능에 부여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건물 공사 현장에 크레인 기사가 노래를 작곡해 그에게 보내온 적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답장을 했다.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집들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당신이 하는 쓸모있는 일을 계속 하시라는 겁니다. 크레인 기사가 곡을 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 작곡가 지망생이 보여준 재능이 그가 크레인 운전실에 들어가 레버를 조작하도록 지시를 받는다면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는 옛날에 귀족이 그에게 비슷한 수준의 작품을 보냈다면 이렇게 답할 용기가 있기를 바랐다. 전하, 한 손에는 귀족의 품위를 유지할 책임을 지니고 다른 손에는 전하의 영지에서 노동하는 자들의 안녕을 돌볼 책임을 지니셨으니 전하의 지위는 참으로 높고도 어렵습니다. 제가 전하께 드리고픈 조언은 전하가 하시는 쓸모있는 일을 계속 하시라는 겁니다. 스탈린은 베토벤을 매우 좋아했다. 스탈린이 그렇게 말했고 많은 음악가들이 그 말을 따라했다. 스탈린은 베토벤이야말로 진정한 혁명가였기에 산처럼 숭고했기 때문에 좋아했다. 스탈린은 숭고한 것이면 뭐든지 다 좋아했고 바로 그 때문에 베토벤을 좋아했다. 사람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귀로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베토벤에 대한 스탈린의 애정으로부터 한 가지 논리적인 결과가 나왔다. 물론 그 독일인은 부르주아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시대에 살았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와의 유대감, 그들이 노예를 상대로 노예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혁명 이전의 정치의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선구자였다.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바라왔던 혁명이 일어났으니 지구상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진보한 사회가 건설되었으니 에덴 동산, 약속의 땅, 유토피아가 모두 하나로 합쳐졌으니 논리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자명했다. 바로 붉은 베토벤이었다. 이 학생에게 자, 이데올로기 시험을 이제 치르게 하는 거죠. 예술은 누구의 것이지? 예. 뭐라고 경화 씨는 답하시겠습니까? 그 학생이라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인이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예.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던지고 있는 얘기도 딱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술은 인민의 것이다라고 표어를 써붙여야 하는 네. 그 상태. 그리고 그렇게 표어를 써붙여 놓은 그곳에서 우린 질문을 던지고 이제 이데올로기 시험이랍시고 하는 그 상황인데 네. 질문을 받은 학생은 오히려 진지한 거죠. 더. 그쵸. 표어는 너무나 가볍고 진짜 그러게 예술 누구의 것이지 생각하면서 써 있는데 대답 못하는 거잖아요. 네. 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때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는 그 반대편의 부르주아를 상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술을 부르주아의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민의 어떤 가치를 드높이는 예, 그런 예술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건 줄리언 반스의 생각인지 쇼스타코비치의 생각인지 모르게 소설이 되어 있는데 이 소설 내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호합니다. 예. 예술은 시대의 소음이로 들려오는 역사의 속삭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문장인 것 같은데요. 저도 박스 쳤어요. 네. 그리고 인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때의 인민이란 누구인가? 그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런 의문도 예. 또 줄리안 반스가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주소년 음악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그건 조금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게 네. 1차적으로는 저를 위한 것인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는 네, 본인을 1차적으로는. 위한 것. 예, 만들 당시에만큼은. 하지만 잘 다듬고 녹음해서 이제 발표되고 나서는 모두의 것이 되겠죠. 인민을 위한 것인가요? 대한민국 인민을 위한. 그런가요? 네. 네. 지금 이 문장이 주는 울림이 저는 정말 컸어요. 예술은 시대의 소음 위로 들려오는 역사의 속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책 제목이 시대의 소음인데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좀 했고 시대의 소음이라는 것이 이 음악가를 좀 고통스럽게 했는데 지금 귀로 토할 지경이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표현도 특이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 예술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이건 역사의 속삭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상황을 담아서 이제 표출된 것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 마르크스주의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사적 유물론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회적인 발전은 그 사회 단계의 경제력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대 노예제 사회로부터 지금 공산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런 단계를 거쳐오면서 그러니까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상위 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근데 있습니다. 이 사적 유물론에서. 그게 뭐냐면 그리스 시대는 누가 봐도 그건 노예제 사회였거든요. 경제적으로 보면 정말 아직 한참 낮은 발전 단계에 있는데 그때 이룩한 예술들 아직도 우리는 감탄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훌륭한 예술 작품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적 유물론에 따르면 그리스 사회에서는 그런 예술이 나오면 안 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그러한 모순들을 계속 이 공산주의 이런 현실 공산주의 사회는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쇼스타코비치가 맞닥뜨리는 이런 억압과 고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탈린을 은근히 디스하는 문장도 특이합니다. 네. 방금도 얘기를 했는데 스탈린은 숭고한 것이면 뭐든지 다 좋아했고 바로 그 때문에 베토벤을 좋아했다. 사람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귀로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근데 저 이 문장에 밑줄 그었어요. 귀로 토하고 싶다. 귀로 토하고 싶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 귀로 토한다는 거. 제가 귀에서 토가 나올 뻔했어요. 저번 주에. 그래요? 네. 음악을 하도 들었더니.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 그죠 과식인 거고 지금 이거는 근데 약 역겨워서 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토함의 어떤 성질이 다른 것 같은데 스탈린의 경우에는 글쎄요 베토벤의 어떤 음악을 좋아했을까요? 영웅 교향곡을 좋아했을까요? 그 9번 교향곡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쇼스타코비치에게도 그 9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네. 뭐 쇼스타코비치는 나중에 10번 교향곡으로 그 좀 억눌린 채 작곡했던 것에 그쵸. 대한 어떤 반발을 네. 또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네. 자,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 정말 베토벤도 붉은 베토벤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스탈린에 대해서 그래도 쇼스타코비치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예.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쇼스타코비치가 스탈린에게 아니 당신이 내 음악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내 음악을 연주할 수 없는 저 서방 세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스탈린이 난 그런 적 없는데? 누가 그랬지? 전혀 모른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로 스탈린은 그런 지시는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을 금지시켜라 라고 하지 않았겠죠. 만약 금지시켜라라는 말이 스탈린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면 아마 쇼스타코비치는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릴 때 이미 끌려갔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냥 타악기 소리가 좀 시끄러워서 그쵸. 먼저 나갔는데 그렇죠. 예, 이제 중간에서 각하가 나가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밑에서 알아서 기는 자들에 의해서 그 쇼스타코비치가 이런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작곡가는 스탈린 사후에도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집권한 이후에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러니까 스탈린의 이 집권기가 끝나서 나름대로 이제 소련에도 해빙기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쇼스타코비치의 입장에서 후르시초프의 이런 집권이 정말 해빙기였을까? 네,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기회주의자였다. 체제에 순응했다는 비판을 받을 때가 또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후르시초프가 뭔가 자유를 보장해 주는 듯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스타코비치에게 너 음악원 의장직을 맡아야 한다. 그러니까 공산당에 가입을 하라. 그렇죠. 이런 명령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 공산당에 가입했던 것이 자의였느냐 타의였느냐 논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쇼스타코비치를 다룬 이 소설은요. 정말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에서는 친일 문제가 아직도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친일이라는 것도 이러한 어떤 한 개인의 내면으로 보면 상당히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단순히 일본이 좋아서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아주 애매한 쇼스타코비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저는 식민지식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시대의 소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윤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급하게 읽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방금 편집자님의 눈치를 보셨죠? 저희들 특히 저는 매주 느끼는 감정인데 급하게 읽고 어렵게 느끼고. 예. 제가 낭만 서점을 즐겨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읽고 조금 어렵다고 느낄 때 좀 해석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듣곤 하는데 오늘도 그것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영국 작가라고 했는데 러시아의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쓸 수 있었을지 좀 궁금하고 또 신기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스탈린의 러시아에는 이 사이에 펜을 물고 작곡을 하는 작곡가 따위는 없었다. 이제부터는 두 가지 종류의 작곡가만 있게 될 것이다. 겁에 질린 채 살아있는 작곡가들과 죽은 작곡가들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되게 그 당시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압박과 그런 외압을 받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편집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시 읽으면 네.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읽을 것을 또 예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승호입니다. 저도 화요일에 시험 끝나서 오늘 오후까지 좀 급하게 읽었는데 줄리안 반스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충격적으로 재밌게 읽었고 또 평소에 쇼스타코비치도 좋아해가지고 교향곡 같은 거 듣고 했는데 근데 확실히 이 소설은 좀 어려웠어요. 지금 편집자님의 얼굴이 굳어지고 계신데요. 네. 저희들이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서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소설이고 예. 그래서 편집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뒤에, 예. 저는 다산북스 그 나나인 6기 서평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번 달 미션 도서가 줄리안 반스 소설이었어가지고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다들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 저도 동조는 하는데 그 해석을 좀 다르게 해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예나 뭐 과거나 지금이나 뭐 인간의 그 속성은 어차피 외롭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상주의, 뭐 자본주의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떠나서 그냥 딱 지금 삶으로 그냥 일반인들 그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표를 품고 다녀요. 근데 그거를 제출을 못하는 것도 사실 아이러니거든요. 마음속에서는 딴 말을 외치고 있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스탈린 때 그런 역사적 지식이 없더라도 역사 무식자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 그 내면의 표현이 되게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좀 공감하면서 읽으면 어렵더라도 그냥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쇼스타코비치와 직장인의 삶이 이렇게 매치가 또 되나요? 예. 김혜진님의 말씀이었는데 저 말씀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책은 러시아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직장인들, 그렇죠. 이 시대의 미생들도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 그렇습니다. 훨씬 더 지금 확장됩니다. 예, 지금. 광고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역시 다산북스와 뭔가 이거 뭔가 출판업계의 냄새가 나요. 네. 줄리안 반스의 시대의 소음 100회 특집으로 다룬 책이었습니다. 네.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시대의 소음은 어떤 시대나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쇼스타코비치가 살았던 이 시대는 정말 그 소음이 시끄럽고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저는 시대의 소음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소음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소음을 뚫고 어떻게 나름대로의 역사의 속삭임을 만들어야 할까? 그것이 꼭 예술가에게 귀속된 책임이 아니라 아까 편집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런 역사의 속삭임에 좀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다루면서 지금 또 문득 스쳐 지나가는데요. 송창식 선배님의 피리 부는 사나이를 꼭 들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저는 의외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의외는요. 가나다라마바사고요. 네. 아니 근데 거기에도 있잖아.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아니 없어요. 의외. 알겠습니다. 있나? 있을걸요? 가나다라마바사. 거기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죠. 가나다라마바사도 근데 명곡이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 못 하셨죠? 송창식 선배님의 음악을 들어보시면 분명 이 쇼스타코비치의 어떤 생애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금지곡으로 여러 지정되셨잖아요. 왜 부르냐고. 예. 자, 오늘 이렇게 100회 특집으로 함께 이야기 나눈 책은 줄리언 반스의 시대의 소음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평소보다는 조금은 짧게 우리가 책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손님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제 낭만 서점 100회를 돌아보며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을 또 모셨는데요. 그 전에 먼저 경환 씨의 축하 공연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별로 원하지 않는데 지금 축하 공연을 하는 분위기인가요? 원해요. 소설 전문 팟캐스트 낭만 서점이다 보니 가장 서사적인 곡으로 페어웨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날도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 우린 현관 앞을 서성이다가 다시 작은 집방 안으로 들어가 난로 앞에 마주 앉았지. 그날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날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시간이 흐르면 그 어떤 기억도 모두 다 엉키고 마니까 널 위해 밤새워 노래를 불렀지. 지금 넌 떠나고 곁에 없지만 우린 그 순간이 마지막인 걸 알았어. 서로를 정말 좋아했었지만 그것 하나로 모두 충분하단 건 너무 철이 없는 생각이었지. 항상 나보다 훨씬 나았던 네가 결정을 내린 듯 나를 떠났고 나는 또 한 번 바람이 부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기타를 치게 됐지. 지난 일은 다 덮을 때도 됐는데 되새기며 슬퍼할 필요는 없는데 너의 하루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불행한데 널 위해 밤새워 노래를 불렀지. 지금 넌 떠나고
곁에 없지만 그날도 눈이 내렸던 것 같아. 우린 동네를 몇 바퀴 돌면서 함께할 미래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 없이 웃으며 얘기를 했어. 몇 해가 지나 겨울이 다시 온 건 내가 손 쓸 수 없는 일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봄을 기다리는 내 마음은 그저 쓸쓸할 뿐이야. 감사합니다. 네, 경환 씨의 페어웰 축하 무대였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들으면서 경환 씨가 과연 이 자리에서 휘파람을 불까 안 불까 굉장히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이 갑자기 노래하려고 그러면 휘파람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입술에 침을 바를 시간이 필요하죠. 네. 자, 1부와 이렇게 경환 씨의 노래로 작별을 하고요.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낭만서점 100회. 예. 맞이했는데요. 특별히 저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네. 낭만서점의 안주인 원년 멤버 원년 멤버 오비 네. 정희연 소설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정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도 선물로 100회 특집 선물이라고 준비해와 주셨어요. 너무 예쁘네요. 약소해서 죄송합니다. 어우, 약소하다니요. 예, 저는 초콜릿 냄새가 나요. 네. 파란 꽃이고 경환 씨가 연두색, 초록색 꽃이네요. 네. 자, 오랜만에 낭만서점에 정말 출연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작가님? 벌써 100회인가? 라는 생각과 근데 100회밖에 안 됐나?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 예상으로는 왠지 100회보다 더 지났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예. 왜냐하면 저희가 시작을 2014년 초에 했어요. 2013년에서 4년 넘어가는 겨울부터 이렇게 이제 원년 멤버인 우리 이제 피디님이랑 평론가님이랑 저랑 셋이 모여서 이름도 없던 시절이죠. 네. 그냥 교보문고에서 새로운 책에 관한 팟캐스트를 하려고 한다. 우리 둘이 진행자고 이분이 PD다. 어딘가에 조그만 녹음실 같은 건 하나 있다.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마이크 같은 것도 제대로 없대요. 이제 앞으로 사달라고 얘기할 거래요.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그때 산 마이크가 이거잖아요. 그런가요? 네. 이거 맞아요? 맞을 거예요. 그때 산 건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스튜디오도 이런 곳이 이런 아니었잖아요. 여기가 아니었어요? 아니, 여기였어요. 네. 장손역인데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전. 그래서 저희가 홍대에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셋이 만나서 어떤 음식점에 가기로 했는데 그 음식점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출발이 너무 이상하다. 서로 또 셋이 약간 잘 몰라서 서먹서먹한 상태인데 막 음식점을 찾아서 그 홍대 골목을 막 헤맸던 기억이 나요. 그쵸. 되게 셋이 어색하게 밥을 먹고. 그렇죠. 네. 바로 카페에 가서 이제 이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수백 가지의 짜집기를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3년이 훌쩍 더 지났죠. 근데 100회가 더 지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고 이렇게 헤아려 봤더니 저희가 그 초반에는 한 회에 2번씩 맞아요. 갔더라고요. 2-1, 2-2 이렇게. 첫 번째 트랙, 두 번째 트랙. 무슨 만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랬던 걸까요? 네. 그래서 그 녹음 횟수로는 뭐 저나 경환 씨나 다 해서 한 150회, 60회가 훌쩍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100이라는 게 가지는 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낭만서점의 100회를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왔고요. 사실은 더 일찍 와서 저희 맨날 녹음하면 녹음 끝나고 가는 코스가 있었거든요. 여기 항상 몇 군데 없어요. 카페도 별로 없고 식당도 되게 지금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늘 자주 가던 여기 커피 X에 가서 네, 콩다방 가서 혼자 커피를 시켜놓고 앉아서 옛 생각을 하면서 일부 녹음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정현 작가님이 진행하실 때, 두 분이 진행하실 때 녹음 시간이 3시간을 훌쩍 넘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와요. 지금 안 그런가요? 지금 제가 많이 수정했습니다. 아, 네. 지금은 다시 할게요만 빼면 2시간 안팎으로 끝내요. 네, 2시간 안팎으로. 네. 그때는 정말 3시간씩 녹음하고요. 두 분이 얼마나 문학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편집 다 하셨어요. 그 부분은 재미없다고. 그냥 저희는 녹음을 하다가 수다를 떨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건 편집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서 부탁드릴게요 이러면은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렇죠. 또 PD님은 편집의 신이에요. 되게 지나칠 정도로 막 편집을 하셔서 뒤에 얘기가 막 앞에 와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PD님이 없었으면 허희 씨를 빚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지금의 저를 빚은 분입니다. 토기장이. 이제는 거의 정리하지 않거든요. 네. 자, 낭만서점 비하인드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책 선정의 기준이 있나요? 우리 어떻게 하죠? 정현 작가님과 할 때는 좀 문학성이 그래도 좀 높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좀 해석이 가능한 풍부한 작품을 좀 하자.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정말 좋은 작품들을 우리가 발굴하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골라보자 이랬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랬나요? 근데 저는 그냥 무조건 제가 좋아하는 책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안 좋아하는 책은 안 했어요. 하자고 가끔 얘기가 나오시거든요. 아무래도 서점 측 관계자시다 보니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아무리 베스트셀러 소설 베스트셀러 1위여도 제가 싫은데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 책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안 좋아하면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제가 좋아하는 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고 싶은 책, 제가 읽고 나서 그 책에 대해서 막 말하고 싶어지는 책. 그렇죠. 그게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경환 씨도 마찬가지. 저는 책 선정의 기준에다가 답을 달아봤습니다. 책 선정의 기준, 허희. 현 씨가 꼭 물어봐요. 경환 씨 뭐 하고 싶은 책 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골라주세요. 그래서 주로 고르고요. 아니 제가 스탈린 같잖아요. 네. 그리고 뭐 PD님도 의견 내시고 베스트셀러 중에서 살펴보고 또 고전 중에서 할 게 있나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골랐던 적 딱 2번 있더라고요.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건 존머 씨 이야기 첫 회 때 그리고 박사가 사랑한 수식. 웬만해서는 약간 성장 소설 내지는 어린이가 나오는 그런 소년한 걸로다가 제가 골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경환 씨가 추천해주는 책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추천을 잘 안 해서 그게 약간 이렇게 풀이 한정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흡수하는 쪽입니다. 네. 저희가 기본 컨셉을 이제 경환 씨랑 진행한 이후로 베스트셀러와 고전을 좀 번갈아가는 형식으로 하자. 물론 그게 이렇게 1대1의 비율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시대의 화두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품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지금 읽히는 어떤 요인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정을 하는 거고요. 고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익숙하게 책 제목은 아는데 잘 모르는 작품들을 우리가 좀 대신 여러분께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고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다루고 싶었지만 다룰 수 없었던 책들 있나요?
혹시 작가님 기억나십니까? 다루고 싶었지만 다룰 수 없었던 책들. 다루고 싶었지만 다룰 수 없었던 책들은 네, 저희가 13부부터 소설 팟캐스트로 완전히 전향을 했잖아요. 그 전부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네. 그 김찬호 작가님의 모멸감이란 책도 했고요. 그때는 주제를 정했었어요. 서점에 관한 소설들을 뭐 4부였나요? 그래서 4부 첫 번째 트랙, 뭐 두 번째 트랙 나눠서 뭐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주제를 정했을 때는 그 한 번은 초대 손님을 초대했었죠. 예, 저기 박찬일 셰프 겸 작가님이 유시민 오셨고. 작가님도 오셨던데요. 네네. 유시민 작가님 오셨을 때도 있었고, 근데 허지웅 씨도 있었고. 네, 그때 다 주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뭐 게스트가 오시고, 한 번은 저희가 선정한 약간 입문서 같은 걸 읽고 그쵸. 이랬었는데 이제. 입문서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향한 것도 조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둘이서 맨날 그걸 뭐죠? 뭐 잡식 동물의 딜레마 이런 걸 하면서 막 둘이 뭐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서 아침에 녹음하려고 만나서 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냐고. 나는 문학평론가하고 작가님은 소설가인데 왜 우리가 잡식 동물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 옥수수 이건 뭐지? 이러면서. 그건 왜 고른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둘이 우리 그냥 소설하면 안 될까? 그럼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바꾼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소설을 하다 보니까 소설이 아닌 책들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그때도 뭐 소설이 아닌데 되게 재미있는 책을 발견하면 이거 우리가 하면 좋을 텐데 못하네. 네, 그랬던 적들이 있어요. 네. 저는 딱 나오던데요. 다루고 싶었지만 다룰 수 없었던 책들. 출판사가 겹쳐서. 네, 늘 나오는 얘기였거든요. 네, 맞아요. 이 책 다루면 어때요? 했는데 저번 주에 한 책이랑 출판사가 겹친다고 다음에 하자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책들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칸이 이미 유효기간 지나가 버려서 못하는 경우도 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보문고에서 운영을 하는 팟캐스트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특정 출판사만 계속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또 생길 우려가 있어서 공정해야 되거든요. 네.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뭐 들으시는 분들은 출판사를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비하인드죠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출판 관계자들만 아는데 뭐 들으시는 독자들이 이게 그러니까 출판 관계자들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에피소드는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뭐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힘들었던 에피소드.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건 역시 외국 작가님들을 모셨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통역이 이렇게 계시고 항상 거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가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작가님과 통역분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봐야 되는데 굉장히 정신적인 혼란이 생기고요. 그리고 녹음 시간도 거의 2배로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지만 그 번역으로 오신 분들도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이거 내 목소리가 나가도 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처음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러셨어요. 뭐 혹시 작가님은 힘들었던 에피소드? 네, 전 2가지 정도 생각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녹음인데 게스트가 오신 거예요. 첫 녹음인데. 네. 요조 씨였죠. 요조 씨가 처음에 오셨는데 저희보다 요조 씨가 훨씬 베테랑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조 씨가 저희를 되게 은근히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버벅임을 많이 도와주셔서 되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첫 번째 경험인데 그 첫 번째 공개 방송을 했었어요. 제가 하면서는 유일한 공개 방송이었어요. 그리고 경환 씨가 게스트로 나왔었고 이제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된 것 같아요. 경환 씨랑 낭만서점이. 근데 그때 거기가 뭐 정식으로 녹음을 하는 공연장이 아니라 카페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책도 저희 그런 책 왜 빵 터지시는 거죠?
뭐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까미책이었어요. 까미책이었어요. 아까 댓글에도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그때 처음 접했다. 왜 하필 그때 접하셨을까요? 더 좋은 방송도 많았는데 그래서 까미책이었어요. 최초의 인간. 최초의 인간. 진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생전에 냈던 책도 아니고 사후에 이제 추려가지고 냈던. 근데 책은 참 좋습니다만 그래서 근데 우리 경원 씨한테 읽었냐 했더니 안 읽었다고 되게 부럽다. 막 이런.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간 건데 어쨌든. 네. 근데 까미 얘기는 좀 했었죠. 네네. 그때 정말 굉장히 당황스럽게 그 녹음을 마쳤었던. 맞아요. 제가 할 얘기를 하셨네요. 가장 힘들었던 에피소드는 제가 출연했던 공개 방송인데 그때 제가 음향 엔지니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피커 옮겨드리고 이제 맞아요. 기타도 치고. 근데 이제 의자도 치우고 카페. 보통 이제 게스트 음악 연주하는 그 게스트로 출연을 하면은 몰아서 하거든요. 노래를.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한참 듣고 있었어요. 맞아. 좀 이따 다시 나오라 그래서 또 다시 나갔다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오프닝하고 그다음에 중간하고 클로징 뭐 이런 식으로 PD님이 2시간을 계속 앉아 계셨던 거예요. 초대 가수로. 그때 저희도 하면서 왜 이럴까? 우리 저분 가셔야 되는데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윤태진 PD님이랑 친해졌잖아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셔야만 했던 그런 어떤 절박함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다음 진행자가 누구인지 막 의논을 할 때 이제 저랑 의논할 때까지만 해도 경환 씨가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인데 이제 저는 조금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근데 저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이 그 공개 방송이잖아요. 그때로 저분은 낭만서점을 알 텐데 되게 그날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데 이거 한다고 할까라는 의문이 정말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네. 근데 할 줄은 몰랐어요. 네. 정윤 작가님도 마찬가지세요. 처음에 제의를 받고 설마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사실 정확하게 팟캐스트가 뭔지도 잘 몰랐었어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걸 일단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언젠가 뭐 경험으로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진짜 매력이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PD님이 정말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 블랙홀이에요. 은근히 매력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 은근히 매력이 있어서 이 사람 뭐지? 그쵸. 네. 그냥 쓱 연락을 해요, 갑자기. 그래서 나와 주실 거죠? 이렇게 해요. 소설가 50명이 막 설문에 답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윤태진의 매력. 안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스트를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아까 작가님은 또 경환 씨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 외 게스트로 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예, 일단은 저는 이제 니시카와 미와. 아주 긴 변명. 아주 긴 변명. 네. 영화 감독 겸 소설가시죠. 그런데 왜 기억에 남냐면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모아놓고 마주보고 했는데요. 일본어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제 눈을 진짜 계속 쳐다보면서 얘기하셨어요. 눈이 너무 깊고 그쵸? 너무 귀여우시고 그리고 너무 진솔하게 얘기를 하시고 제가 얘기할 때도 굉장히 많이 제가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헐씨보다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니, 제 맞은편에 앉아 계셔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경환 씨를 많이 그래서 보셨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눈을 안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마주치면서 했던 어차피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통역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때서 막 이러면서 아니 심지어 통역분이 저희가. 얘기하실 때도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내 얘기가 들어가고 있나. 근데 그 눈이 너무 맑고 순진했다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순수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 소설을 읽고 영화도 봤는데, 그 소설의 작가, 영화의 감독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그 소설이 뭔지 아니까 그런 분이 이렇게 빤히 보면 진짜 더 찔릴 것 같아요. 뭔가 양심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정유정 작가님 뭐 다 기억에 남고 너무 감사한데요. 그날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정유정 작가님 아마 허위 평론가님도 하실 텐데 그날이 2014년 4월 16일이었거든요. 세월호. 근데 저희가 그날 제가 아침에 저희가 녹음이었는데 보통 아침 녹음 날은
조금 밤까지 책을 읽다가 자다 보니까 잠깐 잠이 들어서 조금 이제 좀 늦게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보통 차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날 너무 급해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에서 이제 그런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요 큰일 났네 했더니 구했다고 아저씨 그 택시기사님이 다행이네요라고 말을 하고 근데 저희는 이제 녹음하니까 거의 그날 껐었나 아니면 뭐 거의 무음으로 해놓고 전혀 핸드폰 신경을 못 쓰고 있고요. 근데 녹음이 조금 길어져서 또 정시영 작가님 오랜만에 만나고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셋이 같이 이제 다 같이 식사를 하러 식당에 올라갔는데 그 우리가 보냈던 오전 사이에 그 오전과 낮 점심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정말 오랫동안 그러니까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날 내가 그 시간에 뭘 했는지를 기억을 못할 수가 있을까? 예, 그게 참 오랫동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뭐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방송을 한동안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뿐이 아니라 많은 맞습니다. 팟캐스트들이 쉬었었고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제가 뭐 책을 읽어드리기도 했었고 뭐 여러 좀 이렇게 몇 번을 쉬다가 좀 다시 힘들게 방송을 다시 재개한 적이 있었어요. 네. 예. 자, 낭만 서점을 하면서 또 보람이 있는 순간을 저희 PD님이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저 보람이 특별히 있는 방송이 있으셨나요? 일단 아까 있었고요. 우리 오늘도 봄날님이 또 얘기해 주셨던 유일한 매체가 낭만 서점이 될 수 있다는 게 또 보람이 있었고 댓글에 경환 씨 너무 웃겨요. 뭐. 개그 빵 터져요. 뭐 이런 거. 맞아요. 경환 씨가 책을 참 뭐 독해를 정말 잘하시네요가 아니라 개그 욕심이 개그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경환 씨의 개그가 또 은근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때쯤 웃기는 거. 아주 나중에 나중에 생각나는 건데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기억에 남았던 방송이 PD님이 기획하셨죠. 소설가 50분의 추천을 받아서 2016년에 그 소설 베스트를 선정하는 거였는데요. 이 방송이 나간 덕분에 역주행한 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PD님의 위신이 좀 올라가셨다고. 그 기사라든지 이런 게 언급될 때 낭만 서점에서 했던 앙케이트다. 이게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또 조금 빈정상했다. 그냥 소설가 50명이 뽑았는데 어디서 뽑았는지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출처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설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낭만 서점에서 가장 좋았던 방송은? 이라는 질문에 너무 많은데요. 네. 어떡해.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2016년도 총 결산하는 것도 좋았고 별로 안 지났습니다. 네.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처럼 비교해서 듣는 것도 좋았어요. 그때 아마 그 여성분 또 패널 두 분이 진행했던 정세랑 작가님, 박혜진 평론가가 진행했던 걸로 저도 들었어요. 그다음에 허희와 경환의 일기도 좋았습니다. 쓰다 보니 나 특집을 쓰게 되었네요. 정규 방송도 당연히 좋았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어요. 낭만서점에게 바라는 점은 항상 좋은 방송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셨으면 좋겠고 청취율, 화제성 그런 면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너무 여러분 티를 많이 냈죠. 압박을. 앞으로도 회당 한 2번씩 얘기하니까요. 그렇죠. 네, 오래오래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 하나 더 있습니다. 낭만서점에게 바라는 점. 지금처럼만 물결 쭉 물결 함께 해주세요. 느낌표 주셨습니다. PS 저는 경환님의 콘서트도 예매했어요. 예매하셨구나. 힘내세요. 6월 참고로, 24일에 합니다. 네, 6월 24일입니다. 참고로 준이 너무 귀여워요. 저희 아들 인스타에 가끔 올라오는 정말 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구경 오세요. 네. 제가 또 받은 낭만서점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낭만서점에서 가장 좋았던 방송은
그 경화님의 첫 방송이었던 존머시 이야기 편이라고 하시고요. 낭만서점에게 바라는 점은 최신 소설과 고전 소설을 골고루 다뤄주세요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는 낭만서점에서 가장 좋았던 방송이 그 마스다미리의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네, 그것과 조정래 작가의 풀꽃도 꽃이다 편이었다고. 특이하네요. 아, 지금 특이하다고. 왜 웃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신선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허위의 근대가 들어가 있는 거. 예. 네. 제가 근대를 사실 많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방송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대 특집이었는데. 낭만서점에게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독자, 청취자 참여 기회를 많이 주세요. 예를 들면 낭독 콘서트. 그래서 PD님이 이제 적어주셨네요. 저희 앞으로 할 콘서트 얘기를 부탁드려요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연도 후반기에 6번의 콘서트를 갔습니다. 네, 계획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소설가들도 다 정해졌습니다. 지금 발표할게요. 7월 19일 김혜란 작가님, 8월 30일 성석재 작가님, 9월 15일 배경옥 작가님, 10월 28일 김탁환 작가님, 11월 25일 천명관 작가님, 12월 15일 정희연 작가님. 이렇게 모시고 우리 함께 연말에 또 네. 근데 저는 아직 그 책이 나와야지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뭐 소설은 아니고 무슨 책이 나와요. 근데 그 연재 중이에요 아직. 그래서 저도 당황하고 심지어 며칠 전에는 PD님이 그 담당 편집자에게 얼른 작가 사진을 달라고. 그래서 담당 편집자가 너무 놀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12월 10일까지 꼭 책이 나와야 한다며. 네. 얘기된 거 아니었어요? 얘기는 됐지만 설마 지금 아직 여름도 안 왔는데 포스터를 12월에 하는 콘서트에 그쵸. 6개월 전이에요. 네, 사진을 포스터를 만드는 마지막 출연자셔서. 그러니까 다 그걸 한 번에 하는 지금 엄청 욕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또 가수분들도 출연하시죠? 그리고 저희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낭독 콘서트에 이제 뮤지션들도 나와서 연주를 하는데, 섭외된 뮤지션들, 디에이드, 한희정, 짙은, 바닐라 어쿠스틱, 멜로망스, 랄라스윗 등등의 뮤지션들도 출연을 합니다. 예. 뭐 여러분 꼭 오셔야죠. 그렇죠? 저희가 이것도 무료로 해드리고 싶지만, 이거 유료거든요. 예. 저희가 또 예매 티켓 사이트 오픈할 테니까요. 예. 하지만 딱 보시면은 깜짝 놀랄 만한 가격. 괜찮은 가격. 예. 자. 낭만서점을 알게 된 계기는 초록 검색창에 정희현 검색하다가. 정희현 작가님의 연관 검색어로 뜨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낭만서점에게 바라는 점.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좋아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만나뵐 수 있는 공개방송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정말 여러분께서 갑작스럽게 오셔서 이런 설문에도 응해 주시고 또 좋은 격려의 말씀 해 주셔가지고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참 뭐랄까.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할 때는 이 마이크 앞에서 누가 들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녹음을 하는 거잖아요. 허위가 듣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저랑 박경환 씨랑 서로 마주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듣고 계셨구나. 굉장히 힘이 돼요. 네. 정말 계속 언급하게 되는데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이 실물로 뵐 수 있어서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좋고요. 앞으로 낭만서점을 만들어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게 기회가 될 때마다 줄기차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보문고에서 내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방송이 이제 그만하자. 뭐 그게 아니라면 저는 뭐 어쨌든 쭉 열심히 방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 나름 성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근하고 있잖아요. 한번 빼고 노인과 마다편 빼고. 네,
그래서 그 개근을 어떻게든 좀 이어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방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허희 씨의 서포터를 자처하면서 정말 그렇거든요. 문학 평론가로서 어떤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로서 도서 팟캐스트인데 저는 같이 읽고 와서 좀 이야기를 받아주기도 하고 제가 별로 반발은 하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어도 그냥 밥 먹으러 가서 얘기하고요. 그냥 이제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요. 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뭐 또 저희 메시지 좀 남겨주실까요? 네, 저 계속 200회, 300회 계속 쭉 이어질 거라고 믿으면서 200회, 300회 특집 다 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든든하네요. 네. 이런 덕담을 또 무엇보다 12월에 나오실 테니까요. 네. 그때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낭만서점 100회 특집으로 청취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방송을 했는데요. 참 많이 더웠습니다. 네. 이 스튜디오 안이.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열기가 그러게요.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함께 지금 더위와 싸우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거잖아요. 짜증난다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낭만서점 100회 특집 공개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고요. 본인의 목소리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100회, 200회, 100회는 오늘 했죠. 200회, 300회 공개방송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앞으로 올라오는 방송들도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낭만서점 100회 특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